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1번째 시간으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실학사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목 자체가 한국의 유교사상 가로 열고 실학 이렇게 되어 있죠. 실학사상은 유교인가요? 라는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엄연한 의미에서 선비들의 학문이고 조선 때의 학자들의 사상이고요. 당연히 성리학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새로운 비판적 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학이라는 사상이 등장할 때는 성리학 사상을 허학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학문을 실학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과거의 억불 숭유 정책을 펼 때는 유학 사상을 실학이다라고 표현하고 불교 사상을 허학이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꾸 시대가 변할 때마다 기존에 있던 사상들은 계속 우클릭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것이 현실적인 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실학사상은요. 어찌 말하면 성리학의 새로운 비판적 계승이고 창조적인 계승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교의 끝자락에서 배우는 건 당연할 겁니다. 저는 실학사상을 포스트 성리학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포스트라는 말은 이탈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그것의 창조적인 계승이란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은 한국의 유교사상 가로 열고 실학 맞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요. 이황과 이해 성리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황 아주 이상적인 성리학이었고요. 이 선생님은 현실적인 성리학이었죠. 그리고 사회 경장론까지 핵심 키워드 정리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의 실학사상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봤을 땐 이 선생님의 사상, 성리학에 대한 창조적인 계승 이렇게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실학사상 공부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둬야 될 이것만은 꼭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바로 실학사상의 흐름, 경향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실학사상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 학자라고 표현한다면 정약용 선생님일 텐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을 통해서 성기호 그리고 단시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온 아주 당당한 붉은 악마들을 만났다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프리드리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몸을 내던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붉은 악마들이 살아 돌아왔다. 2002년의 붉은 악마들이었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좀 어찌 보면은 요 사상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맞서서 공부를 해내고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성리학, 실학사상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교하는 것은 결국엔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결국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 지점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니체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이 순간을 똑같이 완벽하게 살아도 만족스럽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초인 사상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하고 앉아있는 이 순간에 정말 집중해서 스스로가 이 순간을 다시 반복해서 계속 살더라도 나는 참 만족스럽게 이 시간을 보냈어 라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약용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 얘기하면 학생들이 애를 많이 낳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니죠. 차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고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마지막에 유배를 갔던 데가 이제 다산초당을 지어놓은 그 강진만 앞에 아주 아리따운 그런 집 한 채가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다산이라고 할 때 이 초이선사와 항상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세상을 논하고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차를 좋아하셨던 분 해가지고 다산 정약용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까 제가 뭐 붉은 악마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실용적인 축구 노선을 뭐 다산 슈틸리케 이런 말을 붙였었잖아요. 근데 역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뭐 차를 마시면서도 아주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이야기했던,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아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느냐? 그 얘기들 하나 둘 우리가 해부해보면 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워낙에 위대한 사상가고 정약용 선생님이 존재했던 그 시기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라는 것은 굉장히 문예가 부흥되고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시기, 뭔가 새롭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기라는 건데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역시 정약용 선생님은 다산 정약용은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한 정약용 선생님의 집안들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소설도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끝자락은 아마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닫힌 시대에 뭔가 천재적인 관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었지만 한계는 있었던 몰락한 가문이었던 그 정약용 가문을 이 소설에서는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상이 잠들었을 때 너무 빨리 깬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정약용 선생님은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가 아니었냐라는 별칭을 붙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그 시대는 과감하게 열려있는 개혁적인 시대는 아니었던 한계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문학 명강에서는요, 다산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사장으로 계시는 박성무 씨가, 이사장님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다산 연구에는 대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다산 정약용을 쓴 구절을 보면 이 책이 워낙에 괜찮은 책인데요. 제가 책 소개를 좀 많이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정조의 오른팔이 여남 박지원이라면 왼팔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이 그 시대에 정조의 뭐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끼친 영향은 굉장히 많았고요. 여러 가지 개발했던 그런 발명품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역시 목민심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꿈이 공직자십니까? 공무원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 바로 목민심서고요. 이 책은 1797년부터 암행어사를 했던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실제로 이 피폐한 민중들의 삶과 백성들의 삶 곳곳에서 목민과는 어때야 되는지, 여기서 목민과는 공직자를 얘기하고 정치인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임해서 율기하고 봉공하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공직자들도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민본주의에 입각한 이 목민심서를 꼭 염두에 두고 정치와 여러 가지 행정들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본격적으로 오늘 다루게 되는 실학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실학사상은 하나 둘 뭐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경세치용입니다. 경세치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쓸모있는 것, 현세에 살아가는데 정말 쓸모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라는 게 실학사상입니다. 그럼 실학사상은 현실에 아주 쓸모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토지개혁이나
농업혁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농학파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농업을 중시했다라는 의미고요. 토지개혁과 농업혁신, 대표적으로는 반개 유형원 선생님, 반개수록의 저자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호사설의 주인공 이익 선생님, 뭔가 이익이 되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토지개혁과 농업혁신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정약용 선생님도 여러 가지 뭐 정전법이나 우리가 토지개혁을 통해서 피폐한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보이기 때문에 이 중농학파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중농학파를 뭐라고 한다고요? 경세치용학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두 번째고요. 이 이용후생학파가 시험에 잘 나왔었습니다. 이용후생학파는 상공업을 강조했고요. 경제지능을 실질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중상학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상공업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북학파라는 것은요. 이 북학파라는 말 자체가 결국 북쪽의 학문적인 토양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북쪽은 어딜까요? 네, 청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명분의 명나라를 강조했던 사상과 다르게 현실의 청나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관점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이용후생학파는 그런 면에서 과거에 정덕 이용후생 유화라고 하는 상서의 대우모 편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용후생이라는 말은 자, 제가 밑줄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이용은 경제지능이에요. 근데 경제지능은 뭐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상공업, 뭐 예를 들면 무역, 뭐 이런 것들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농공상 아니었습니까?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참 상공업과 무역은 중시되지 않고 하류 취급을 받았었던 게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끄집어내서 실제로 많이 진흥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흥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제가의 글을 보면요. 북학의 이런 글에 많이 발견되는 게 이런 비유예요. 우물의 비유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물에서 물을 우리가 잡고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막 퍼내고 그 다음에 우물은 뭐 마중물은 아니지만 마중물은 이제 이거 막 펌프질할 때 먼저 넣는 거를 얘기하지만 마중물의 개념처럼 우물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파가지고 물을 길러서 써야 물이 계속 생기는 거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너무 소비를 그것을 금기시 여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성리학을 공부할 때 나왔던 단어가 의주리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의주리종은 뭔가요? 의를 앞세우고 이윤추구는 뒤로 여긴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뒤떨어지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상공업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진흥한다.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후생입니다. 후생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후생성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복지의 문제죠. 그러니까 상공업과 무역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의 문제까지 신경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용후생학파가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바탕을 깔고 있는 건 정덕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덕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덕은 뭡니까? 바로 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인호 씨의 소설 제목처럼 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소설 뭐 그것도 드라마도 있었죠. 거상 김만덕 이야기. 뭐 우리 시대 뭐 조선 그리고 제주도 특히 지역에서 보면 가장 추앙하고 존경받던 경제인 거상 김만덕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붙여주냐? 김만덕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살아생전에. 나는 이윤을 남기는 것에 혈안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에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닐까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뭡니까? 결국 정덕이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런 이윤 추구, 인간미 없는 자본주의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걸 접근해 줘야 돼요. 유화라는 건 그런 걸 도모한다라는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정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수능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죠.
이용후생이 궁극적인 목표이다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노선은 도덕성을 바탕에 깔고 이윤 추구를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의주리종이라는 말 자체를 자 한번 써보십시오. 다른 말로는 결리사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유학에서 갖고 있는 경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중의, 중리의 개념으로 옮기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중의, 중리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은 중의, 중리는 강조하면서 경의, 의는 놓치고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리만 내세우고 의는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의도 중시 여기면서 이윤 추구도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용후생학파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그래서 중의, 중리 요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이 이용후생학파가 강조했던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실사구시학파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자세인데요. 이게 왜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줬느냐?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자세에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남아있는 민족 자료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김정희 선생님 뭐 직접 우리의 국토를 돌아다니시면서 이게 실증적인 연구 자세죠. 김정호 선생님 추사체로도 유명하지만 김정호 선생님도 역시 우리의 과거의 뭐 비석들이나 우리의 문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아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 그것들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자세로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실학사상의 경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자료는 허생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허생전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허생전 자체에 우리가 쭉 보실 부분은 이겁니다. 허생이 이완을 허생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완은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오히려 허생에게 비웃음만 사고 돌아간다. 허생의 비범한 인품을 알게 된 이완은 그를 기용하여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허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여기에서 허생의 관점은 연암 박지원의 글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표본입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선비가 장사를 허위의식보다는 실리를 먼저 이 표현은 명분보다 실리를 내세웠다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끝부분에 있죠. 이완이란 사람이 본인이 보기에 정당성이나 도덕성, 상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면 함께해서 이윤 추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 나온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선비가 그냥 글 공부만 한 게 아니라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걸 저버리면서까지 이윤 추구를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된 교훈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도덕성이라는 거고 그 도덕성은 인간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밑바닥에 깔고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자본주의 앞으로 길에서 이 윤리학이나 아니면은 인문학이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 출발하면서 니체의 얘기도 하고 뭐 다산 슈틀리케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꿈이 만약에 떼돈을 벌어가지고 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다라고 할 땐 그것은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하기엔 어렵다는 거죠. 글쎄요. 우리는 다들 그런 뭔가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꿈은 가치 있는 것이어야 멋있지 않을까요? 나의 추구하는 가치가 단지 돈이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의 중리입니다. 본인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서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고 본인이 정말 즐기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올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살면서 구조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보는 눈은 있어야 되죠. 멀리 봤을 때 저게
나에게는 뭔가 금전적인 게 따라올 수 있는 일이구나 아니구나라는 눈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허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지 명분만 앞세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 시대의 현실적인 학문으로서의 실학은 특히 이용우 생각파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놓치지 마십시오. 꿈은 더욱 가치 있는 것. 그러나 시대를 보는 눈과 함께 본인의 꿈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좀 등장시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필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올마와서 마무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는 퀴즈를 좀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죠.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설 이인화 씨의 소설로도 유명합니다. 영원한 제국. 영원한 제국. 그 다음에 성균관 스캔들 드라마 아시나요? 그 다음에 드라마 이산.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다시 개봉이 되고 뭐 2탄, 3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조선 명탐정. 1편이 각시투구꽃의 비밀이었는데 이 영화와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정조시대를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공통점은 영원한 제국, 이산, 성균관 스캔들, 그리고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에서 정약용이 등장을 한다는 거. 물론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정약용이 실제로 맞냐 아니냐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모델은 정약용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를 르네상스의 부흥기를 이 영정조 시기라고 본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정약용이라고 봤을 때 대단히 뛰어난 발명가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글을 쓰는 사람, 정치가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아주 다빈치와 닮아 있다라는 거고요. 조선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정조와 그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을 지금부터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을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성리학과의 차이점을 좀 부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의 사상. 자, 우리가 아까 실학사상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경세치용, 이용생, 그리고 실사구시학파. 그중에 정약용 선생님은 경세치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아주 실학 전반을 두루 섭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상가이죠. 자, 1번 다산 정약용 선생님 먼저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시작하면서부터 노란 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먼저 나와야 될 거는 자주지권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제 왜 이분을 포스트 성리학이라고 하는지 한번 접근을 해보죠. 자주집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또 나와서 그렇지만 그냥 쓸게요. 자신의 삶의 주인공. 자율적인 인격 주체. 그죠? 저는 이 부분을 자율적인 인격 주체 이렇게 딱 써놓고 자신의 삶의 주인공 이렇게 딱 써놓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칸트도 떠오르고요. 실존주의도 떠올라요. 사르트르. 그 다음에 뭐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뭐 니체 막 이런 사람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왕수인의 양명학까지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주. 우리가 자주국 빵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주 스스로 주인이다.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고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시험 문제에 뭐가 다뤄지냐면 자,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책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건 거죠.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 좀 이따 성기호설 얘기하겠지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기호를 얘기하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 영지의 기호를 갖고 태어난다. 이 영지의 기호라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건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성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서 내가 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지 악하게 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는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외한 것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사람과 달라 권능이 없고 자주직권이 없고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린이나 승냥이에 대해서 기린이 선을 행했다라고 해서 너는 선하고 승냥이는 악을 행했다라고 해서 승냥이는 악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야?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기는 뭐냐면 기린은 목이 긴 그 기린을 얘기하는 게 중국의 전설적인 아주 선한 저 모노노케 힘의 이런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막 사슴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설적인 동물인데 걔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해. 승냥이는 뭐 저기 김연아 씨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승냥이는 일이 늑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생긴 거야. 걔네들이 막 잡아먹고 막 이러는 것들이 걔네들이 나쁘고 막 악하고 요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선하게 살라는 거지. 악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포스트 성리학인 거예요. 이분이 제가 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게요. 이분이 포스트 성리학이니까 분명히 성리학을 벗어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는 걸 부각을 시키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만 보고 있으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성리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자 2번입니다. 성기호설. 자, 성기호설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기호만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기호라는 건 뭐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요 단어 기억할까요? 자, 노란 펜으로 경향성이라는 표현. 자, 기호식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호에 따라서 먹는 거죠.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끌리는 거, 그죠? 여러분들 뭐가 끌리세요 요즘에? 뭐 끌리는 거 많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끌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학생들이 이 정말 피가 끓는 그런 청춘의 시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자연스럽다라고 봐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경향인 거예요. 사람이 이성을 좋아하는 건 경향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성 교제하지 마, 뭐 공부 안 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가혹한 현실이에요. 그죠? 막 학칙으로 그런 게 있고 하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제도인 건 거죠. 여러분들의 뭐 공부를 위해서라는 건데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 경향성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지나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용을 강조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거 아닌 거예요. 이성에 관심이 있는 거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열정을 퍼부어야 될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걸 이제 중용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절제의 미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거 끌리는 거 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호라는 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지의 기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구의 기호예요. 이 영지의 기호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명지성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누가요? 예, 정약용 선생님. 누구나 하늘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아주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잘 보세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악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대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도 된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이 표현이에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부끄. 그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대요. 그게 천명지성이고 그게 영지의 기호랍니다. 덕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성을 갖고 온.
그러니까 선을 좋아해요. 아, 저거 참 윤리적이야, 선한 행위야, 아, 굿 이렇게 얘기하는데 폐륜 범죄를 보면 아, 부끄러워하고 저런 거 왜 저렇게 하지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은 공부를 어설피하면 이제 틀리게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면 나 공부했어. 그리고 동그라미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 틀리는 거. 선을 좋아하고 악도 좋아해요? 아니죠. 그래서 선과 악을 좋아하면 이게 아니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부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구의 기호라는 것은 우리야, 이목구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 우리야.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육체가 좋아하는 거, 끌리는 거, 귀차니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기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3번으로 옮아가는데요. 3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단시설이라. 단시설. 아, 여기에서 시자는 시작 시자입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먼저 보여드렸죠. 이것만은 꼭해서. 단시설은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CF. 자, 뭐 맹자가 갖고 있는 단서설. 요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시설이라는 표현은 시작이다라는 말이니까 제가 아래다 이렇게 써드리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건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 사단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뭐가 있습니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사단은 갖고 태어나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동그라미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사단은 갖고 태어난다고 봐요. 뭐요? 실마리니까요. 그래서 실마리인데 그것이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벌어지죠. 맹자는 본성 속에 내재하는 거 동그라미에 사단 컴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덕도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화살표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실천해야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ing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작점에 여기가 완성 지점이죠. 완성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들을 실천해서 현실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형성이 되어서 뭐가 만들어져요? 사덕이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정약용은 사단은 갖고 태어납니다. 됩니까? 됩니다. 사덕은 갖고 태어난다. 됩니까? 안 되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러면 사덕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실천해서 형성될 때 완성이 되는 게 사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착하게 태어났어. 불쌍한 걸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막 뭐 의롭지 못한 걸 보면은 부끄러워하고 막 양보하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 실마리는 있어. 그런데 맨날 짝꿍 괴롭히면 그 지점에서 야, 넌 참 사덕이다라고 하는 아주 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약용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서는 있지만 진짜 실천해서 착하게 행동을 했을 때 너 참 인이 있구나, 인자롭구나, 선생님 참 인자하신 선생님이네요 라고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제가 박스를 쳐놨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물아 이분관 하나 쓸게요. 물아 이분관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도 또 CF 나옵니다. 유교에서 주로 뭐라고 하냐면 천인합일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천인합일은 뭐예요? 하늘과 땅 가운데 인간이 중간자로 있고 하나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이 인간에게 착한 것을 주었고 땅은 그것의 껍데기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물아이분관은 뭐냐면 자, 저처럼 똑같이 그려보세요. 자, 박스를 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물입니다. 물. 그것을 우리는 다 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바깥에 있는 것.
사사물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나를 이러면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요? 자연 앞에 독존하는 주체인 거죠. 주체. 자, 느낌표.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요. 아주 현실적이죠. 그래서 실존주의하고도 아주 잘 맞습니다. 내가 딱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의 것. 내가 선하게 살 건지 악하게 살 건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제가 비교해서 부각을 시켜드렸는데 어찌 보면 요걸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영지와 형구. 근데 제가 포스트 성리학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잖아요. 포스트라는 건 창조적인 계승이다라는 건데 뒤에 성리학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틀에서 해석을 한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뭐 이와 기로 본다면 이상과 현실, 뭐 아니면 사단과 칠정, 아니면은 도심, 인심, 천리와 인욕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차관은 하셨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저하고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사상을 이렇게 탁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뭐 무슨 이즘, 순희라는 이름이면 순희이즘 막 이런 게 만들어냈다. 뭐 순희학파 막 나중에 위대한 사상가가 됐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뭐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들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학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건 거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수업을 출발하면서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제가 강조했었는데 정약용 선생님의 메시지에는 또 다른 아주 중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영화 얘기와 함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좀 이따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화 얘기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명량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들 이회가 이순신에게 물어봅니다. 아버님, 이 전쟁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순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무릇 장수는 의리를 따라야 되고 그 의리라 함은 백성을 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장수된 진정한 도리인 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 바로 여유당전서나 목민심서라는 책에 이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했던 민본주의 사상, 제가 지금 여기에 나온 이 글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진기지위충, 추기지위서라고 읽는데 이 말은 충과 서를 설명하면서 공자의 이인편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명량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봤을 때 원래 충이라는 개념 자체가 충이라는 말은 본인의 마음을 올곧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기지위 충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신념을 올바로 지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념을 올바로 지킨다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내가 삼고자 하는 충의 대상으로 그 신념을 올바로 한다. 거기에서 이순신은 백성을 향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나라에 충성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한비자의 충의 개념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원래 충은 본인의 신념,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올곧게 지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충이라고 한 거죠. 이게 중심이 마음에 두 개가 있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환이죠. 환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정약용의 민본주의와 통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목민관이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민본주의를 아주 강조했던 사상가인 거죠. 과거,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 충의 대상과 민본주의라는 말을 백성으로 삼고 있다는 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명량의 이순신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정약용 선생님의 민본주의까지 제가 쭉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작업은 역시 제가 이 둘을 비교하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둘을 비교하는 작업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표인데 역시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성리학과 정약용의 사상은요. 운명론적으로 성선설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아니다. 자주집권, 후천성을 강조하는 거죠. 천인합일, 무라이분간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생득적으로 덕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단, 사덕 다 갖고 태어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갖고 태어나지만 실마리로서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때 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욕망이다라는 것을 부정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제어해야 될 대상으로 얘기했는데 욕망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라면 이런 종이짝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 인간에게 욕망이 있으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다. 아주 현실적이죠. 우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이 선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건 거죠. 욕망대로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욕망이라는 건 어찌 보면 삶을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에너지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말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7일인데요. 정확하게 2009년 4월 17일.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진만 바로 앞에 있는 정말 아리따운 집 다산초당의 초상화가 교체가 됐습니다. 2009년에. 근데 교체된 초상화에 정약용 선생님이 안경을 끼고 있네요. 물론 이 시대에 안경이 청나라를 통해서 전래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좋았다라면 안경을 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약용 선생님의 초상화를 바꾸면서 안경 낀 모습으로 바꾼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철학적으로 연결지어서 창의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제가 이야기한 새로운 눈으로 새 시대를 보고 싶은 열망을 바로 안경으로 표현해 준 게 아닐까. 그리고 닫힌 시대에서 열린 시대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선명하게 보고 싶었던 통찰력을 희구하는 모습으로 바로 이 안경을 그려놓은 게 아닐까. 그리고 또한 새로운 철학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읽고 이끌고 싶었던 게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이 아니었을까라고 마무리하고 싶네요.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을 우리가 기반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심화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K의 행위를 평가한 내용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은 마음 안에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치이다. 호. 그리고 이건 호악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호오지리라고 읽으면 됩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이라고 하니까 따로 떼어내 붙인 이름이다. 만일 이 성이 없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더라도 평생토록 신랄하게 한 만큼이나 선도 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성이 인간의 본성은 뭐다라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본성은 기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정약용 선생님이죠. 그러면 택시기사 K는 승객이 차에 두고 내린 지갑을 발견하자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정말 좋은 기사님이네. 그죠? 주인은 다음 날 전화를 걸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례를 하겠다고 했지만 K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거절을 했다. 그래도 사람 사는 도리로 보면 이게 본인이 오는 사는 데까지 찾아오고 하면요, 그 요금은 드려야 돼요. 제가 하도 덜렁대가지고 물건 잘 잃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도리는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런 기사님이 있다라면 정약용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거잖아요. 자, 1번.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고 예법을 따른 거 안 되죠.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면 돼요. 그건 누구예요? 성악설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누구예요? 순자죠. 그러니까 안 되죠. 예법을 따른 거니까. 두 번째.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을 실천한 거, 내면의 도덕성이 있대요. 일단 성선설 같은데요. 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건 공자로 봐야 되겠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겸해하면 묵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조를 한번 했었는데요. 공자는 이 묵자의 겸해를 비판했었고요.
자신의 욕구를 제거하고 하늘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제거해. 존천리 거인욕이 떠오르는. 존천리 거인욕은 어디에서 얘기해요? 성리학.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성리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계승.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선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의 성향. 여기에 하나만 더 첨가하면 선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부끄러워하는 그 성기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지의 기호. 요거에 따라서 행위했다라면 그것을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올바로 해석한 방법이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쭉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약용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뭐 다산 슈틸리케에서부터 나온 뭐 실용주의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평가를 받았던 뭔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그런 실용주의자의 면모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본인의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문을 열고 싶었던 그 열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 수업하고 뭐 지난 시간에 이 선생님 수업하고 이럴 때는 선생님도 열정이 막 끓습니다. 자, 마무리 오늘 역시 핵심 키워드 정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요기와 요기가 비교되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이 가의 이황, 그 다음에 뭐 갑이었죠. 을이 뭐 이, 그 다음에 뭐 병이 정약용을 놈으로써 셋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장식이 됐었는데요. 역시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 네 글자 뭐? 그렇죠. 자주지권. 스스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자, 천인합일의 중간적인 존재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그렇죠. 물아이분관.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떼어냄으로써 여기에 쭉 풀어서 쓰면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이고 자연 앞에 독존하는 혈기적 존재, 뭐 이런 표현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덕은 생득적이다 라고 봤던 거에 대해서 ing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욕망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동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학문의 특징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학문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러분들 니체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살아도 만족할 만큼 열정적으로 보내셨나요? 네,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의 한국 사상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유교의 마무리, 근대 사상으로 만나도록 할 겁니다. 먼저 가서 열심히 열정적인 수업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